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의 손용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 2021년도 4월 17일 국가직 보직 시험을 보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번 그 국가직 보직의 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면요. 난이도는 중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지방직 시험을 보실 때 출제 난이도 정도가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한번 대략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 시험을 보신 분들도 기출해설을 공부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 부분은 이제 지방직 시험을 위해서 이번 2021년도에 국가직에서는 어떤 트렌드의 형태들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 출제자들의 의도,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논점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난이도는 중하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한 두 문제 정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리머가 제시했던 윤리적 결정 지침에 대한 부분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또 주무관님들 입장에서는 정답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번째는 두 번째 바로 생태학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분석에 대한 오류에는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오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태학적 오류, 또 하나는 바로 개인주의적 오류, 그리고 환원주의적 오류,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큰 틀 속에 있으니 그것을 큰 집단을 하나의 그 작은 개념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은 잘 살고 있어. 그러면 나도 강남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오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 특강이나 또는 심화 이론 할 때도 여러 번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었었죠. 대표적으로 발달 과정에 대한 부분에선 뭐 보시라 그랬어요. 바로 1940년대부터 우리나라 192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다 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대 이후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 그렇게 출제가 되었었죠. 예, 요번에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에 2000년대 이후에 출제되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정 도구에 대한 부분도 또 분명히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생활력 도표, 뭐 생활지도표, 그다음에 뭐 소시오그램 뭐 이런 부분보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가계도하고 생태도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생태도가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조금 생소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장애인 권리구제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굳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차별이라는 부분들의 그 기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과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선택지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사회복지 그 발달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길버트법이 나왔었잖아요. 그 길버트법에 대한 부분들, 각각의 법들의 순서들도 알아야 되지만 그 법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그 특징들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하고 사회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는 부분들 제가 여러 번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 또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예, 모든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번 2021년도 4월 17일 날 출제가 되었던 바로 국가직, 보직, 사회복지학개론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계시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보통은 뭐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 정책, 뭐 이런 행정, 뭐 법 이런 쪽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신기하게도 바로 국가직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제 로스만의 제시했던 지역사회 복지론이 먼저 등장을 했죠. 자, 지역사회 복지론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출제된다면 바로 이렇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리고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에 갖고 있는 특징들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도 아주 쉬웠던 문제죠. 자, 보시면 왜 쉬웠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로스만이 제시했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부분이었죠. 첫 번째 가 부분에서는요, 사회계획, 사회계획은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은 사회계획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의료나 교육이나 또는 뭐 환경이나 이런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인 자료도 순집해야 되겠죠. 그 자료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을 해서 어디에다가 국가나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다가 제출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바로 전문가, 분석가나 또는 계획가가 필요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사회계획 모델이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죠. 뭐예요? 여기는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목록화를 시키고 그 목록에 관심 없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해서 한 장소에 모이게 자발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그분들이 그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지역사회 안에 살고 있는 토착 그 지도자를 발굴해서 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면 또 새로운 지역사회 문제가 발견이 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역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부는요, 사회 계획 모델이 아니라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의 자조정신을 강조하고 있고요. 주민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한다. 바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행동은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인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위해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옹호자, 대변자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중개자, 옹호자의 역할을 한다. 자, 맞는 표현들인데요. 바로 기억은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제외하고 바로 니은 티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스만이 제시했던 지역사회 실천 모델에 대한 부분은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 A에서는요. 지역사회를 통합, 능력을 향상, 그리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먼저 지역사회의 문제를 목록화시키고 그리고 목록화시킨 것을 관심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문제에 스스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게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직에서도 분명 또 이런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국가직 시험이 나오고 나서 지방직 시험이 나오면요. 꼭 한두 문제 정도는 거의 비슷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계획 모델은요. 바로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 과업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교육이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의료나 이런 공공성이 있는 정책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는요. 바로 자료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왜? 계획과 분석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고요. 사회행동 모델은요. 소수의 취약계층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인권이나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모델이죠. 그래서 권력관계에 대한 자원을 변경시켜주거나 또는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변혁 또는 과업 또 과정지향적인 것이 함께 병행 수행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바로 이렇게 중개자, 옹호자의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기억 부분은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제외하고 니은 티귿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은요. 공적연금, 즉 바로 재정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완전한 적립 방식, 완전한 부가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수정 적립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것 2번인데요. 자, 부가 방식은 적립 방식에 비해서 세대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라고 했는데 이 낮다가 틀렸죠. 왜? 부가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세대 간 소득 재분배잖아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자, 부가 방식이라는 것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의 그 노령세대에게 기여를 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죠? 보험료를 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어. 그럼 완전한 부가 방식은 지금 현재 근로세대가 낸 돈을, 기여한 돈을 바로 노령세대가 급여로 받아가는 거죠.
이런 형태가 바로 부가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부가 방식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취약하다는 거야. 물론 근로세대가 10명이고 노령세대가 10명이면 그냥 10명이 10명을 먹여 살리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점점점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점점점 저출산의 문제, 그래서 뭐 출산 절벽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현 근로세대가 5명이 될 때 노령세대는요 50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또 근로세대가 되고 우리가 노령세대가 되면 그때는 2명이 이제는 1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한 부가 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가 방식의 특징은 세대 간 재분배가 되는 거예요. 세대 간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요? 부가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부가 방식은 적립 방식에 비해서 세대 간, 적립 방식은 세대 내죠. 내가 내 거를 적립해 놨다가 내가 노령 세대가 되면 내가 받아가는 것이 바로 적립 방식인 거고요. 부가 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2번 부분이 틀렸죠. 자, 1번 선택지를 보게 되면요. 부가 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 연금에 대한 급여를 지출해서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적립 방식은 그 가입자의 기여금을 갖고 계속 국가가 운용을 해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서 바로 가입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바로 기금으로 적립을 하여 추후에 지급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적립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택지는요. 적립 방식은 적립된 그 기금을 운용이 가능하고요. 이 기금에 대한 운용으로 인해서 바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적립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문제 부분. 부가 방식은 바로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요 두 가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수정 적립 방식 두 가지를 혼용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운영 방식인데요. 바로 기본적으로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식이 혼용된 수정 적립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적립 방식은요. 바로 가입자가 근로기간 중에 보수의 일부를 각출해서 원금과 그다음에 운영 수입을 적립해 갖고 이거에 대해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바로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부가 방식은요. 노령 세대에게 지급해야 될 연금을 현재 당시에 경제활동하라는 근로세대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만큼을 당해 연도의 보험료로 납부하는 그런 방식, 수지균형의 원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부가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에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수정 적립 방식을 택하고 있죠. 시행 초기에는 낮은 보험료를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요. 후세대에게 일정한 부담을 전가시키고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이 절충된 그런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이런 수정 적립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라고 했는데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효과는 높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자, 3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부분들인데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죠. 자, 사회복지 제도에서의 현금 급여하고 현물 급여보다 선호하는 이유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현금 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현금 급여를 선호하는 건 뭐예요? 현금 급여는 이거는 교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물 급여는 사용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현금 급여를 현물 급여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교환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행정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네가 뭐 어떤 거 했었어요? 우리 그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이제 여러 주무관님들이 행정복지센터의 주무관인데 우리 지역사회 안에 있는 65세 이상 된 독거노인, 즉 무위탁 노인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드신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건강의 상태와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현금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쌀과 라면을 사서 드리는 현물급여가 좋을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했었어요? 현물급여 한다 그랬죠. 그럼 끝장난다 그랬죠. 예. 내 원래의 업무는 있는데 그건 별도의 업무예요. 근데 현물급여일 경우에는요. 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갖고 그 쌀을 라면을 사갖고 적체를 해놨다가 그리고 가가오 다니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분들 오셔갖고 쌀 10kg짜리 가져갈 수 없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럼 다 가가오 다니면서 드리고 거기다 수령증 쓰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현금인 경우에는요. 매월 5일날 계좌이체 쫙쫙쫙 해주면 되는 거니까 불편함이 없죠. 행정비용이 감소돼요.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효용이 극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 목표에 대한 특정화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현물급여입니다. 정책 목표는 뭐예요? 이거의 그 취지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드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뭐 현금이든 현물이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특정화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은 현물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 정책 목표. 바로 목적 외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목적 외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금을 줬을 때는 현금은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왜 뭐 술이든 담배든 다른 용도를 쓰거나 아니면 뭐 자녀들이 그냥 돈을 빼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물인 경우에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적 외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쌀을 지어서 밥을 드시고 그러면 건강에도 양호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특정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선택에 대한 그 자유가 극대화되고요. 행정비용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수급자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시키면서 관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답에서는요. 바로 특정화의 용의는 바로 현물급여의 특징이다. 자, 여기서 정책 목표의 특정화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정책의 목적을 구체화시키면서 현금급여는 교환가치, 현물급여는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목적 외의 사용, 그러니까 오용이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 목표에 대한 특정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급여가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 중에 2000년대 이후에 제정된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죠. 자, 제가 그래서 여러 번 강의할 때 얘기했었어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연도 다 외워라. 공공부조 재정연도 다 외워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0년대 이후 거 위주로 외워라. 말씀드렸죠.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2007년도,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도,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고령사회기본법 2005년도,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도거든요. 그래서 리을을 제외한 기역, 니은, 디귿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즉 소셜 웰페어고요. 그리고 사회사업, 소셜 웍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정답은 1번이죠. 정답은 왜 1번일까요? 바로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민간 영역에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으로 시작했던 게 바로 사회사업인 거고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바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601년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 그때부터가 바로 사회복지가 시작됐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물론 1944년도에 조선 구호령 일제감정기 때 조선 구호령이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이 가지고 들어와서 일본 것의 형태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1960년대 바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 조선 구호령을 바로 생활보호법으로 전면 개정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961년도에 생활보호법은요, 공공부조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바로 사회복지적인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맞고요. 그렇다면 2번, 3번,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사회복지는 사회사업에 비해서
개인이나 가족, 집단에 대한 문제 해결에서 바로 치료 접근을 강조하는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자, 치료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 이게 아니죠. 이건 뭐예요? 사회사업이 개인과 가족, 집단에 대한 문제 해결을 치료적인 접근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겠죠. 예, 그 부분을 바꿔서 설명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회사업은요, 19세기 전반부터 바로 전문직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하고 사회사업에 대한 용어를 각각 정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는요, 사회복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복지, 뭐 시설, 사회복지 사업, 사회복지, 뭐 지역사회복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회복지하고 사회사업이라는 좀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각각의 법과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접목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출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회사업은요, 미시적이고 치료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개념이고요.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를 원조로 해서 그리고 사회적 기능과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요, 바로 강의적이고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고요. 국가고 그다음에 국가가 정책, 제도를 통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그 보편적 서비스 부분에 바로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뭐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물론 오답은 아니죠. 그죠? 예, 오답은 아니고 해설 내용이죠. 예. 오답은 아니고 해설 내용에서 보면 생활보호법은 공공부조법이고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그런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최저생활과 그 다음에 자활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데요. 바로 그 사회복지적인 관점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다. 예, 사회사업 아닙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여섯 번째, 영국에서 그 다음의 변화에서 가져온 입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선 그 구정자켓 수공 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정자켓 수공 개정의 각각의 특징들은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우선 원외 구호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 구정자켓 수공 개정에서 토마스 길버트라고 하는 입법부 사법부의 그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치안 판사이면서 지방의회 의원. 그래서 이 사람이 구빈원, 자선원, 교정원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국 국민들이 그냥 빈민이라는 이유로 진짜 홀대받고 정말 그런 인권이 유린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토마스 길버트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바로 원외 구호, 즉 누구를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작업장 제도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도였었고요. 그리고 원외 구호를 처음 시작했다는 거죠. 모든 빈민들을 다 원외 구호를 시키는 게 아니라 노동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빈민에 한해서. 그래서 이 빈민들에 대해서 바로 구빈과 관련된 부분이 새로운 인도주의적인 접근의 하나의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길버트법이 되겠습니다. 자, 구빈법, 작업장법, 신구빈법 아니죠? 바로 길버트법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 작업장 제도를 완화시켰고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외 구호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접근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국의 사회복지 그 발달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바로 기존 작업장들을 완화시켜주고 노동 능력이 있는 그런 빈민들을 원외 구호를 시켜주고 인도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했던 것은 바로 길버트법이다. 그러면 오답 해설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 엘리자베스 구민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공공부조의 효시죠.
그리고 구빈 감독관을 두었죠. 그리고 구빈세를 징수했죠. 그리고 빈민들에 대한 속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어요. 뭐예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빈곤 아동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리고 작업장법은 뭐예요? 바로 거기서 그 구빈원, 자선원 이런 곳에다 기계를 들여놓고 거기서 생산품을 만들자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죠. 완제품을. 자, 노동 능력 있는 그런 빈민들에 대해서 구제를 전제로 해갖고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노역으로서 국가의 어떤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바로 각각의 교구들의 부를 채우는, 그래서 그것을 구빈세로 충당하는 이런 역할로 좀 바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신구빈법은요, 기존에 있었던 스패밀랜드법에서의 임금보조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갖고 신구빈법에서는 폐지를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원내 구호로 바뀌었죠. 자,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빈민들은 말고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하고 있는 노동 능력 있는 빈민들 다 끄집어갖고 다시 원내 구호로 했어요. 그래서 원내 구호에서 원외 구호로 원내 구호로 바꿨죠. 원내죠. 원내 구호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 보조제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3대 원칙을 제시했죠. 3대 원칙은 뭐예요? 직업적 클라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했었습니까? 바로 전국 통일의 원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열등초의 원칙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내 구호로 하니까 누가 불만이 많아요? 바로 노동 능력 있는 빈민들이 다시 시설에 수용돼야 되니까 불만이 많겠죠. 그리고 그렇게 수용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구빈 비용을 바로 각 교구에서 또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교구들도 불만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알았어, 옛날에 작업장법처럼 너희들 거기다가 작업장 기계 들여놓고 그리고 민간업자들 들어와서 거기서 공장으로 운영을 해.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 그래서 판매되는 거, 그 비용 그거 구빈세로 충당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빈민들 길거리에 없으니까 좋고, 너희들은 그 구빈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면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니까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능 치고 가재 듣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한 게 바로 작업장 활용의 원칙이죠. 거기다가 중앙통제기관을 설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영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발달 과정들이 되겠죠. 자, 신구빈법에서는 원내 구호입니다. 원외 구호 아니에요. 원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리머에 대한 부분이죠. 리머가 제시했던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윤리적 의사 지침 또는 결정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무엇이냐? 우선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로엔버그하고 돌고프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거 외에도 리머가 제시했던 이런 윤리적인 결정 지침들이 있는데요. 주거, 교육, 그다음에 공공부조와 같이 공공재적인 그런 증진할 의무는요, 개인의 어떤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 결정권보다는 우선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들을 지켜야 될 의무는 이를 위반하는 권리보다 바로 통상적으로는 우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었었는데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자신의 자기 결정권에 우선한다라는데 이게 바뀌었죠. 그렇죠?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결정권은요, 바로 기본적인 복지권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우선한다는 거죠. 복지권보다 자기 결정권이 더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에는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리머가 제시했던 이런 윤리적인 결정 부분인데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복지권보다는 우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자기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선택하더라도요, 이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복지권보다는 더 우선한다는 얘기죠. 자, 8번 되겠습니다. 8번은요,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 유형화 중에서, 자,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의 유형화, 뭐 대표적으로 웰렌스키와 르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티티머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윌딩도 있고요. 에스피 앤더슨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자유경제 체제의 그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 자유경제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중요시하는 게 언제예요? 바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던 부분들이죠.
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선택지를 보면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신자유주의. 자, 신자유주의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얘기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바로 조지아 윌딩이죠. 자, 조지아 윌딩의 4분법과 그 다음에 또 6분법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4분법에서는 바로 반집합주의가 있죠. 자, 국가의 개입 최소화시켜야 된다. 필요 없다. 복지국가 그러니까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번째는 바로 그 소극적 집합주의. 자, 국가의 개입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인정. 복지국가도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인정. 자, 그 다음 번째는 바로 페이비언 사회주의죠. 페이비언 사회주의. 자,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바로 사회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복지국가 국가 완전 찬성. 그리고 복지국가 완전 찬성. 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가 나오죠. 자,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개입은 찬성해요. 근데 복지국가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자본주의 실패작이니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잖아요. 하나는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 양성평등을 중요시 여겼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국가의 개입이 일부 인정하죠. 네, 일부 인정. 그래서 결국에는 복지국가도 일부 인정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녹색주의가 있죠. 녹색주의. 녹색주의는 뭐예요? 환경, 생태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개입 필요 없고 복지국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기서 이 반집합주의가 바로 6분법에서 뭐가 되었느냐면 신우파가 된 거예요. 자, 신우파가 뭐예요? 정치적인 관점에선 신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선 신자유주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보수주의는 정치적 관점,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문에서 보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가치를 얘기한다면 바로 신자유주의가 되겠죠. 경제. 네. 이게 거의 조지아 윌딩에서는 바로 반집합주의 또는 신우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의 신자유주의가 된 거죠. 대표적으로 하이에크, 프리드먼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8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조건들 보면 바로 이제 조지아 윌딩이 4분법, 6분법을 보면 되겠죠. 우선 이제 반집합주의가 바로 신우파였었어요. 정치적 관점으로는.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가 되겠죠. 자, 오답 해설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사회민주주의는 조지아 윌딩 4분법과 6분법에서는 이제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되는 거고요. 바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복지국가도 찬성하는 입장이었었죠. 페미니즘은 여성의 양성 평등, 즉 평등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국가를 일부 지지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요, 국가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지만 복지국가는 반대했다, 부정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다음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본 추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자, 전체 모집단에서 다수의 하위 집단을 만들고 이 하위 집단을 먼저 무작위로 추출한 뒤에 이 하위 집단별로 바로 최종 자료를 수집해서 표본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그런 방식은 뭐냐? 바로 집락 표집이죠. 다른 말로는 군집이라고도 얘기하죠. 군집.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 즉 바로 확률 표본 추출을 얘기하는 거죠. 확률 표본 추출은 집락과 체계적 표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직접 알고 추출하는 방식이죠. 비확률 표집 방법이 되겠죠. 그 비확률 표집 방법은 유의 표집 그리고 할당 표집.
그렇죠? 그리고 뭐 눈덩이 표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확률 표집 방법과 여기는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는데 박스 안에 있는 것은 확률 표집 방법 중에 바로 하위 집단을 만들고 그 하위 집단 안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집락 표집이 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았던 내용들이고요. 우리 교재에 다 있었던 부분들이죠. 자, 집락 표집 방법은요. 이렇게 확률 표집 방법으로서 모집단에서 기존의 어떤 지리적인 구획 또는 행정적인 구분을 먼저 나누고 나서 그리고 집락을 기초로 해서 몇 개의 부분을 다시 단위로 나누고 그다음에 그 나눈 그 단위들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집락 또는 군지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오답 해설에서 보기에는요. 유의 표집이라는 것은 비확률 표집 방법이죠. 그래서 조사자가 조사 의도에 맞게끔 대상자를 표본 추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당 표집 방법도 이제 그 비확률 표집 방법이죠. 모집단에서 여러 속성들을 참고로 해갖고요. 바로 표본수를 할당을 하고 각 그 할당된 범위 안에서 바로 표본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 표집 같은 경우에는요. 확률 표집 방법인데 추출된 그 최초의 표본을 정해놓고 나머지 표본을 기계적으로 정해서 n번째 또는 k번째 이런 표집에 대한 간격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째 문제도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죠. 바로 사회복지에 대한 그 자료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료 분석과 그 다음에 해석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생태학적 오류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선 이렇게 집단 단위에 대해서 조사의 근거한 내용들을요. 개인 단위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생태학적 그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 단위에서 조사했던 것을 개인 단위로 해석하는 거. 강남은 부자야. 그러니까 나도 강남 살면 부자 되겠네? 바로 이게 생태학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거 1번, 3번, 4번은 생태학적 오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생태학적 오류라는 건요. 다시 한번 어떤 분석 단위, 즉 집단에 대한 단위를 채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연구한 그 결론을 다른 그 수준의 분석 단위, 뭐 개인 수준이든 아니 하위 단위든 이렇게 적용시켜서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는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대로 강남 사람들은 잘 산다. 그래서 나도 강남에 이사 가면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생태학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 해설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선지는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다. 바로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이나 그 다음에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단순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확대 적용시키는 거 너무 이런 걸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에서의 오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생태학적 오류, 두 번째는 개인주의적 오류, 세 번째는 바로 환원주의적 오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활용인데요. 바로 논리 모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논리 모형. 이건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1급에서도 여러 번 지금 출제되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논리 모형. 그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논리 모형은 먼저 투입, 그 다음에 전환, 그리고 산출, 성과, 영향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즉 산출 이후에 산출이라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한 효과가 바로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산출 다음에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네 번째 보면 성과는 투입에 대한 결과로서 산출 앞에서 발생한다라고 요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산출 뒤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산출 앞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라는 건. 그래서 11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 부분을 보면 뭐 투입도 있고 활동, 전환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성과하고 산출 이걸 막 무작위로 이렇게 막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순서대로 투입 다음에 활동, 활동 다음에 산출, 산출 다음에 성과라고 이렇게 해놨으면 분명히 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순서가 다른데 그래서 이거 그냥 쉽게 체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있어도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뒤죽박죽 있어도 순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논리 모형에 대한 절차는
투입 다음에 전환,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 산출과 성과하고 영향이라는 이런 순서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출은 투입에 대한 결과로서 성과의 앞에서 발생한다. 또는 성과는 투입에 대한 결과로서 바로 산출 뒤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는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민간 부분, 자, 이제 공적 부분이 있고요. 공적이든 공공 부분은 바로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민간 부분은 이제 사적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민간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 쉬웠죠. 바로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안정성이 높은 장점, 그리고 융통성이 발휘되는 게 어렵다라는 거. 이거 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공공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었어요? 선지에서는 공공 부분에 비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민간 부분이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융통성이 발휘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요 비해, 요게 잘못됐던 거죠. 그냥 공공 부분은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융통성 발휘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옳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민간 부분을 묻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 비해라는 표현 자체가 민간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 공공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민간 부분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는요, 재정적인 부분은 취약한 단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창의성, 융통성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2번에는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도 이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이념이죠. 바로 이제 재활 모델, 과거에는 재활. 너는 보호해줄 대상이야. 너는 치료의 대상이야. 너는 그냥 여기만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활 모델인데, 자립생활 모델은 본인들도 역량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자립생활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재활 모델은 좀 이렇게 그 보호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면, 장애인을 지금은 역량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자립생활 모델이거든요. 자, 각각의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3번이에요. 자립생활 모델은 재활 모델에 비해서 바로 장애인을 하나의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소비자. 스스로 일어나서 생활하는 소비자로 본다는 거죠. 소비자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 예,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치료적인 접근한다. 자, 치료적인 접근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재활 모델이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리고 변화에 필요한 체계로서 환경을 더 강조한다. 자, 환경을 더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자립생활 모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더 강조한다. 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선택권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자립생활 모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못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3번에는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자립생활 모델은요, 재활 모델에 비해서 이제 장애인의 어떤 소비자, 선택권, 결정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자립생활 모델이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재활 모델과 관련된 부분, 2번하고 4번은 이제 자립생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14번 노인복지법. 제가 이거 나올 수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노인복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노인복지 시설이었었어요. 그 시설의 각각의 그 종류를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노인복지 시설로만 묶인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런데 보면 다 노인복지 시설이에요. 근데 노인복지 시설에는 노인 재가복지 시설, 노인 의료복지 시설, 노인 주거복지 시설, 그렇죠? 노인 여가복지 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시설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이거 뭐예요? 노인 여가복지 시설이잖아요. 노인 여가복지 시설. 물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외에 또 하나가 뭐 있죠? 바로 노인교실이 있죠. 노인교실. 그렇죠? 이런 부분. 자, 이런 거 어디서 또 봤었어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바로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시설에서 제외되는 거. 여기서도 바로 노인 여가복지 시설 중에 바로 노인교실이나 경로당은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시설이 아니다. 다만
노인복지관은 의무 채용 시설이다. 뭐 이런 데서도 또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인 여가복지 시설 동일한 종류의 노인복지 시설이다라는 거죠. 노인 요양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양로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단기보호 그 서비스 시설, 뭐예요? 재가복지시설. 공통된 게 없잖아요. 공통된 거는 디귿과 리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종류가 총 5가지죠. 5가지로 되어 있는데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이 3가지가 바로 노인 주거복지시설이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시설은요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죠. 아무래도 국가직, 보호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그렇죠? 그리고 차별 행위에 대해서 판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차별 행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행위가 아닌 것을 찾는 부분이에요. 자, 2번 보면 장애를 사유로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되거나 배제하거나 분리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바로 장애인 차별입니다. 차별 행위예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바로 차별 행위죠. 그리고 아시죠? 요즘에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안내견,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어디 가려고 했는데 뭐 백화점 쪽에서 이제 거부하고, 마트였었나요? 거기서 거부하고 그래갖고 이제 공분을 샀던 부분들인데요. 자, 이런 보조견, 이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나 그다음 청각장애인 보조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애인 보조기구, 뭐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 뭐 목발, 크러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도 바로 차별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번 보면 장애인분이 이제 어려울 때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무 장애인이 도와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너무 의협심이 강해서 그분이 약간 좀 불편해 보이셔갖고 그냥 그분의 의견 없이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 도와준다고 그건 차별이 아니죠. 도와준데 그건 과잉 친절이지. 과잉 친절. 그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본인의 의협심으로 그냥 도와주는 거, 이건 과잉 친절이지 이걸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을 도우려는 목적에서라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거, 이건 차별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그냥 과잉 친절, 과잉 보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15번에는 1번이 바로 차별 행위 기준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우리 이제 선택지에 나왔던 부분들이죠. 장애를 사유로 인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되거나 배제하거나 분리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불리하게 대하는 것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그 기준을 적용시켜서 장애인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하나의 차별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 아, 우리 없어요. 그런 거 싫어요. 그리고 우리 갖다 놓지 않아요. 거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차별 행위라는 거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의 분리를 대우를 표시하고 또는 조장하는 그런 광고들, 그래서 직접 행사를 할 거나 또는 그러한 광고에 대해서 허용이나 또는 조장을 시키는 것들도 하나의 차별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에 대해서 바로 1호부터 4호까지 하는 행위들. 그러니까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분이 있죠. 일명 뭐 보호자라고도 얘기해요. 보호자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분리하거나 거부시키거나 이렇게 불리하게 하거나 거부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차별 행위라는 거고요. 보조견이나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구 이런 것들을 사용을 방해하는 것들, 또는 보조견이나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서 대상을 4호가 뭐였었어요? 제한되거나 거부하거나 분리하거나
또는 이렇게 그 배제시키는 이런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하나의 차별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차별 행위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은요,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또 지역사회 보장계획 이런 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나왔는데요. 어렵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되게 쉽게 됐어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3번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에 설치해야 된다.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바로 요게 틀렸죠. 요게. 시도는 아니죠. 시도는 뭐가 있어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잖아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기본적으로는 시군구에 두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동 단위로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 없다? 둘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다 옳은 표현입니다. 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요. 사회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바로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도위원도 되고,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도 되고요. 그리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도 사회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바로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지역의 사회보장에 대한 증진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이나 법인, 단체, 시설 등의 연락,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인데요. 어디가 틀렸느냐? 바로 시도라는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도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시군구하고 읍면동에는 어떻게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느냐? 시장군수 구청장은요, 바로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시켜주고요.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관법인 단체 시설의 연락,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둔다라는 거 뭐 알고 있죠. 두 번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이 어디예요? 세종시죠. 세종시는 시군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 특히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있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관악구, 뭐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 구 중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각 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도 바로 이제 읍면동이 되는 거죠. 읍면동도 필요에 따라서는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군수 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읍면동 단위에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하고 읍면동 단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시도는 안 된다. 시도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 17번째. 제가 2020년도에 가장 이슈가 된 게 아동학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도 꼭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가서 또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되었죠. 피해 아동에 대한 명령, 이것도 되게 쉬웠어요. 피해 아동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심리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심리 결정. 혹시 고민했다면 아, 이거 경찰관인가? 아니면 판사인가? 아니면 검사인가? 이거 갖고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자, 심리 결정하는 건 판사예요. 판사가. 가해자,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이런 결정이 되었으니까 당신은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뭐 이런 것들 결정하는 거죠.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는 이제 구형을 내리는 거죠. 청구도 하고 구형을 내리는 거. 아, 이 사람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징역 10년에 처해 주세요. 라고 이제 검사가 구형을 내리는 거죠. 그럼 이제 변호사 쪽에서 아, 그런 것이 뭐 미필적 고의 뭐 등등등 이유로 인해서 이건 우발적으로 했었고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이거는 좀 그런 정상 참작을 해서 4년 정도로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그럼 뭐 검사가 10년 했던 거, 변호사가 4년 했던 거, 판사가 이제 판단해서 10년을 할지 4년을 할지 아니면 중간 정도 해갖고 6년을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판사가 심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현장 신청, 접수, 신고 접수, 그리고 현장 조사 뭐 등등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은요,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합니다. 시군구에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으니까 이쪽에도 신고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법경찰관에다가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면 현장 출동하죠. 그리고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보호하고요. 필요한 장소에서 출입하여 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 즉 가해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관계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사례 관리를 계획하는 거. 요 두 가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는요, 아동학대 행위자, 즉 가해자죠.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요, 그 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요, 법원에 친권을 상실시켜버리거나 또는 후견인을 변경시켜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응급조치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긴급, 임시조치, 이후에 이제 임시조치에 대한 청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요, 이런 아동학대 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증인이 바로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바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거나 또는 입히려고 하는 그 염려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요, 바로 경찰서장에게 증인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검사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신고 의심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동학대 행위자가 네가 신고했지.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 이제 신고한 사람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경찰서에다 해갖고 신변보호 요청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제가 이것도 이제 기본 이론 할 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대상이 누구예요? 위기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위기 청소년. 자퇴나 가출이나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 4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 회복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그리고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관 이런 게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이거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있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토스텔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숙박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었어요.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요거는 바로 그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있는 시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출제된다 말씀드렸었죠. 자, 19번째. 자, 비어스택이 제시했던 바로 비어스택의 7대 원칙이 있죠. 바로 관계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개별화도 있고요. 수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통제된 정서의 관여, 의도적 감정의 표현, 비심판적 태도, 이 7가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1번에 보면 어떤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포함을 하고 바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거 뭐예요? 수용이죠. 그래요. 3번을 잠깐 넘어갈게요. 3번 선택지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상황과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분리해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통제된 정서의 관여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뭐예요? 비심판적 태도죠. 자, 그런데 해당 선지에서 2번째 보면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이 관계 형성의 객관성
침해로 인해서 피해야 된다. 이게 잘못됐죠. 객관성 침해. 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의도적 감정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극시켜줘서 서로 간에 라포 형성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객관성에 어떤 침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비어스텍에서. 그래서 옳지 않은 것도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비어스텍은요, 개별화도 있고요, 의도적 감정 표현도 있죠, 그 다음에 통제된 정서의 반응도 있죠, 그리고 수용도 있죠, 비심판적 태도, 자기결정, 비밀보장이라는 총 7가지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2번이 옳지 않은 것이었는데,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는 건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인식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객관성 침해로 인해서 피해야 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수용이 되고요. 3번은 이제 통제된 정서의 관여죠. 의도적 감정 표현이 아니라 통제된 정서의 관여.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비심판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 실천에 클라이언트의 사정 도구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우선 보면 키워드들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체계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서 제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외부 체계들과 맺고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범위와 특성을 확인한다. 자, 외부 체계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의 범위와 특성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외부 체계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원을 교환하고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헷갈리셨죠? 생태도죠. 그죠? 소시오그램 아니에요. 생태도입니다. 물론 가계도는 아니라는 거는 뭐 분명히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갖고 확인해 보셨을 테고, 분명히 생태도하고 소시오그램 여기서 헷갈렸을 거예요. 생태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생태도는요, 이렇게 가족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요, 가족과 더 큰 사회 체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양육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유지 환경 등의 종류, 또 관계에 대한 질, 그리고 체계들 간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바로 지역사회 자원들과 그리고 체계들과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바로 생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답 해설을 해서 보면요, 가계도는 클라이언트의 가족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의 근원을 그림으로 그리고요, 바로 3세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들이었었어요. 자, 소시오그램은요, 집단 내에서 집단 성원들 간의 견인과 반발, 그리고 선호와 무관심, 이런 형태들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도하고 빈도를 측정을 해서 집단 내에서의 구성원들의 갖고 있는 지위, 구성원들과의 관계, 하위 집단이나 상태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시오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력 도표는요, 바로 가족 구성원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기별로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한 문제들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생활력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번 2021년도 4월 17일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에 대한 부분을 모두 해설을 모두 마쳤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유형의 형태, 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만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사회복지 조사론 쪽에서 좀 출제가 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그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 노인복지에서는 바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사정 도구,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 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